이 이야기가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 429년 전 1597년 가을의 일이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년도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 무렵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장수가 조선을 정복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략해온 거였어요. 전쟁이 이어지면서 조선의 군대들은 피폐해져 있었고요. 특히 해전에서는 큰 패배를 입고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미 지난 임진왜란 때부터 수군을 이끌며 일본군을 막아냈던 명장이었는데 왕이 내린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조선의 다른 수군들이 7천량이라는 바다에서 일본군에게 대패를 당하자 결국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내게 되었어요. 마치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는 것처럼요. 이순신 장군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상황은 정말 가혹했어요. 어떻게나 힘들었냐면요. 남은 배가 겨우 12척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330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당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적군은 30배 가까이 많은 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싸울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어요. 그는 남은 12척의 배를 정성껏 챙겼어요. 판옥선이라고 불렀던 조선의 전함들인데 이건 2층으로 높게 지은 배였거든요. 높은 배에서 내려다보며 화살을 날릴 수 있었고 적이 쉽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몸체는 튼튼했고 위층에는 병사들이 서서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당시 병사들의 밥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넉넉하진 않았어요. 주로 보리밥에 소금을 친 국물 정도가 주식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때론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서 굴량으로 쓰기도 했어요. 청어 말린 것을 불에 구워 먹는 거였어요.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종종 입던 두꺼운 소못도 군대 물자로 썼어요. 그 소못들을 물에 담갔다가 배에 걸어둬서 일본군의 총알을 막는 방패로도 사용했다고 했어요. 정말 무엇이든 전쟁을 위해 활용했던 거네요. 장군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남겨준 배가 12척이다. 이 배들로 충분하다라고 말했어요. 조선 사람들도 당시에 다 알았어요. 이건 앞으로의 해전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예요. 1597년 9월 16일 역사가 움직이는 날이 찾아왔어요. 명량이라는 곳은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어요. 울돌목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곳은 물의 흐름이 아주 빨랐어요. 1년 중에 딱 며칠만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요. 마치 여름 폭우처럼 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렀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 배들이 큰 배들이라서 좁은 해협에서 움직이기 힘들 거라는 걸 계산했던 거죠. 반면 조선의 판옥선들은 비교적 작고 빠른 배들이었어요. 이것이 장군의 전술이었어요. 조선의 12척 배가 움직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깃발 배가 맨 앞에 나섰어요. 따라오너라 라고 외치며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군도 놀랐어요. 저 조선 놈들이 나온다고? 그들은 조선군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겁을 내서 숨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순신 장군은 정반대로 했던 거죠. 이것이 심리전이었어요. 배들이 좁은 해협에 들어섰어요. 좌우로 육지가 있고 앞에는 일본 배들이 보였어요. 화살 준비. 조선 배의 위층에서 화살줄이 풀어졌어요. 비처럼 화살이 내렸어요. 일본군은 아래에 있던 배 안에서 올려다봐야 했으니까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화살은 피할 수 없었어요. 화살이 떨어지는 소리, 맞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해협은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철새 내려! 조선군은 또 다른 전술을 썼어요. 쇠사슬로 일본 배를 묶어버렸어요. 일본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군의 포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화약을 채운 포탄들이 일본 배를 연타했어요. 쿠당, 쿠당, 쿠당. 포탄이 목재로 된 일본 배를 관통했어요. 물이 빠르게 들어왔어요. 배가 기울어졌어요. 사람들이 바다로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자기 배를 지키는데도 바빴거든요. 일본군은 우왕좌왕했어요. 넓은 바다에서 수적 우위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좁은 해협에서는 그 많은 배들이 오히려 짐이 되었어요. 배들끼리 부딪히고 앞배가 파괴되면 뒤에 배들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소용돌이치는 해협의 물은 방향 감각을 빼앗아갔어요. 조선군은 치밀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12척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였어요. 누가 앞에 나갈 차례, 누가 포를 쏠 차례, 누가 쇠사슬을 던질 차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마치 악단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군의 배들이 하나둘 침몰해 갔어요. 처음엔 일본군도 조선 배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판옥선의 높은 곳에 있는 병사들이 내려치는 창과 화살에 못 당했어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그 소용돌이치는 조류 때문에 일본 배들은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갔어요. 조선 병사들은 정신력으로 싸웠어요. 죽음이 눈앞인데도 그들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옳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는 거니까요. 이대로 죽으면 죽는 거지. 적에게 항복하진 않겠다. 그 마음가짐이 12척의 배를 신기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의 일본 배들을 격파했거든요. 해전이 끝났어요. 해협에는 불타는 일본 배들과 수심 깊은 파도만 남았어요. 조선 수군이 이겼어요. 12척으로 330척에 가까운 일본 함대를 격파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도 이런 역사적 승리는 흔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은 배 위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땀과 연기가 자욱한 전장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제 좀 더 쉴 수 있겠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 해전 이후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배를 가져도 명장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게는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둘째, 조선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해상의 제해권을 조선이 다시 차지했거든요. 일본군이 쉽게 보급로를 통해 군량을 수송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일본군도 점차 지쳐갔어요. 셋째,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게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시간과 지형을 활용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인물이 됐거든요. 이 명량대첩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 있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당신의 인생에도 마치 이 해협처럼 좁혀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는 거대한 어려움이 있고 뒤에는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겁을 내고 포기할 건가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외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